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회의 오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연휴에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어떤 여론을 전달했는지, 또 지역 정치권은 이 여론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새정치연합 서구갑의 박혜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새정치연합 장흥 강진영암의 황주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의원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추석 연휴에 지역 구민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으셨습니까? 네, 추석 때 이제 제 마음이 지역분들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정말 그냥 무작위로 제가 많이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돌리셨어요? 뭐 한 1000통 정도 제가 돌리면서 솔직히 지역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점이 너무나 저도 궁금했고 또 저 자신 죄송하다는 마음도 깔려 있었고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부분 당원들이고 그래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냉담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잘 좀 해주세요. 일을 하긴 하는 겁니까? 예. 또 송강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신랄했고요. 예. 저희 보고 세비 받았으면, 그렇게 놀고 세비 받았으면, 좀 내놔보지 그래요. 그런 아픈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많이 바꾸고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2년 전에 정치에 들어왔을 때 막막했던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제가 느낌이었다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 싸늘한 지역 여론 다각도로 많이 들으셨는데 네. 주로 어떤 지적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아니 그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요. 그 법 좀 빨리 하고 정말 민생 살리는 데 나서지 그러냐. 그 말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에 대해서 보다는 이 세월호 그럼 아프고 힘든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그거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예. 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분명하게 일관된 목소리 중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마는 당이냐.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싸우지 말고 좀 함께 가시오. 단합하시오. 라는 목소리가 무엇보다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정말 분열된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어떤 당론이 정해지면 정말 일관된 자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예. 예, 황주홍 의원께서는 장흥 강진 영암 네. 지역구시고요. 이번에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느낀 민심도 우리 박혜자 의원 느끼신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되게 추석 민심들을 듣는다 해가지고 언론 일간지 같은 데 보면 저도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아전인수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민심이 전체 민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예. 또 사람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좀 작게 들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 교수님들 계시지만 우리 박혜자 의원도 또 교수. 저도 또 교수였고. 맞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들의 전현직. 민심이라는 게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과학적인 여론조사로 나타납니다. 제가 느꼈던 추석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그 민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론조사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우선은 절대 다수의 우리 유권자들은 여야가 이렇게 대치해서 싸우는 거 이거 정말 신물난다. 싸우지 말아라 하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떻든 간에 여야가 그걸 합의해서 예. 처리해야지. 그가 나를 못해내냐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들어가서 투쟁을 해야지.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 그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지지 없다. 뭐 이건 여론조사 그대로 나온 대로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새정치연합에 대한 건데 정말 아까 박혜재 의원 얘기처럼 정말 싸늘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좀 뒤에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 보니까 47% 나와요. 47%, 46%, 44%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20%대가 무너져가지고 19.3, 뭐 10%도 나오고 예. 이렇게 정도이니까 이것은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 두 분 국회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을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지금 여론을 잘 새겨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부터 또 앞으로 2016년의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의 대선 여기까지 다들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정말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것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국가 개조 수준의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국가 개조를 해야 될 만한 수준의 재난과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정말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해법을 만드는 게 어느 한 정당이 해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논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느 한 편이 승리하는 식의 어떤 협상은 불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야당이 갈팡질팡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하고 청와대는 일관되게 불통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싸울 때 싸우고 물러설 때 물러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부 논의가 활성화돼서 그게 생산적으로 결론이 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 당이 나중에 정권 도전이나 할 수 있는 당인가.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은 특히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즉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의 최소한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기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추석 민심 중에 지지자들이, 새정치연합의 지지자들이 지금 답답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잘 안 보인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당이 신뢰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일관성 있는 일의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당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도부가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를 줄지 말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정권 교체를 해서 막 달아올랐다가 실패하고 나서 참담한 상황이었잖아요. 2013년 그렇죠. 1월, 2월 그때.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는 90% 이상 몰빵을 하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지도부가 없는 상태. 예. 지금 그게 다시 재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2년간 안철수 리더십에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무너졌죠. 지난번 730까지 해가지고 무너지고 안철수를 제끼고 나니까 그럼 무슨 대안이 있냐. 예. 대안을 찾는 모습조차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해체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이제 길거리에서는 그런 많이 말씀은 나옵니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희도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2017년 결국은 정권 교체고 또 그 정권 교체가 돼야만 지역 발전도 저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대선 그 주자요라고 하는 우리 지역 출신 분을 과연 내세울 만한 분이 떠오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대선 주자를 우리 그 지역에서 배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막막함이 지역분들을 정치로부터 정말 무관심하게 만들고 냉소주의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위 이제 집토끼냐 산토끼냐 해서 어느 타겟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대변할 때 항상 논란이 있지만 저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중요한 지지 계층은 역시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떤 대선 주자 또 최소한 대선 주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당권이라도 호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저희한테 끊임없이 사실 지역분들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저도 그 점이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는데요. 우선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월호 특별법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이게 당내 현안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당내 여론은 장외투쟁 그리고 국회 복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주홍 의원께서는 장외투쟁 반대 서명을 이끄셨어요. 장외투쟁이 비단 이번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문희상 2년 전에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은 더 이상 우리 당은 이제 더 이상 장외투쟁하지 않겠다. 또 김한길 작년 5월에 출범한 김한길 전 대표도 더 이상 장외투쟁하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도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4일 날 됐는데 그 이튿날 공식 기자회견에서 투쟁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 더 이상 장외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장외 투쟁하고 이런 방식의 정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이번에도 장외 투쟁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여론 본 거로는 KBS께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82.4%의 국민들이 장외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장외 투쟁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사람이 13.0%예요. 대부분이 60, 70%의 국민들이 장외 투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외 나간들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거예요. 작년 우리가 7월 말에 긴급 의원총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래야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때는 상당히 국민적인 명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래야 8월 1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다 천막당사 치고 야숙 투쟁 우리 했었잖아요. 석 달 열흘간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갈 때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회군하려고 그러냐. 만약에 이게 여야 협상의 산물인데 여당에서 아무것도 안 줄 경우에 무슨 명분으로 다시 회군할 수 있겠냐 말이지. 했는데 석 달 열흘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슬그머니 천막당사 철거하고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하고 저는 똑같은 경로인 것 같아서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가게 되면 들어올 때 생각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당만 많이 신청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이른바 서명파로 불리는 의원들이 장외투쟁하지 말자 했고 지금은 장외투쟁의 동력은 사실상 거의 이제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반대가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입장과 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 분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래요. 저희 당부 뭐라는지 아세요? 새누리당이 이중대라고 그래요. 지금과 같은 야당만 있게 되면 새누리당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일본의 자민당처럼 새누리당의 30년 장기 집권을 열어줄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 새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지금 어디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강경파가 기준이겠습니까? 온건파가 기준이겠습니까? 민주당의 기준이겠습니까? 새누리당의 기준이겠습니까? 유일한 기준은 국민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민심에 따라가면 정권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정권제 승리하고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박 의원님 근데 말씀하시죠.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민심을 따르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 환경 속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여론만을 따라서 정치를 가는 것도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그것이 바른 길이면 여론의 지지가 때로는 낮아도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도 저희가 상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장외투쟁의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의원님이 정말 장외투쟁보다는 국회에서 투쟁해야 된다. 제가 그때 황교안 의원님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싸워도 싸우고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는 100%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명이나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또 밖에서 볼 때 정말 그 분열과 갈등, 저 당은 그러니까 안 된다. 저렇게 또 쪼개지고 누가 옳니 콩이야 팥이야 이렇게 싸운다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회장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우선 작년에 우리가 석 달 열흘 장외투쟁할 때 그때 당내 분란이 없었습니다. 7월 31일 결정할 때 저는 반대했지만 나간 뒤에 저도 야숙투쟁을 했어요. 반대했지만 승복했다 그 그때는 말씀이신가요? 일치 단계에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얻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지지율만 형편없이 곤두박질하고 국민의 눈밖에 나고 아무 성과 없이 오히려 화제의 국면을 악재로 만들어버린 결과만 낳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학습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국민 여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 여론, 국민의 뜻, 민심이 때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고 거기에 꼭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잠깐 끼어들고 싶은데요. 예. 물론 이제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온건한 투쟁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의 민심이나 또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다양한 시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 관련해서 일부 장외투쟁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결기에 찬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 여론을 우리가 끌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투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저는 지금 황교안 의원님이 지금 요즘 주장하시는 장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한 또한 찬성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민심이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투쟁했는데도 민심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민심을 중요시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 당이 지금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은 이런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장 안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런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정확하게 구사하면서 민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가지를 못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중질환이 일어나 있고 특히 그중에서 아주 일부 강경파들은 SNS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지금 이 야당을 과거의 민주당 이 야당은 사실 보수적인 야당입니다. 이 야당을 좌측으로 강경파로 해서 마치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권을 누가 잡아오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는데 80% 국민들이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 장외로 갈 거냐, 국회로 돌아갈 거냐, 소신을 따를 거냐, 민심을 따를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라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학자니까 이런 개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민주적 책임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민주적 반응성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반응성만 강조하다 보면 파퓰리즘은 빠질 수가 있고, 책임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데,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외투쟁, 장 내에서의 활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활동하는 건 뭐 당연히 그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관련해서 이 장내로 돌아갈 때 제가 묻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장외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싸웠는가.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얼마나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위 대열에 진짜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임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이 당의 모습 그리고 투쟁의 모습 그리고 그 성과를 이어서 이제 장내로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지 그냥 이 장외 투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저는 좀 이 민주적 이 반응성의 측면에서 보면 좀 과도한 주장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장외투쟁 국회 복귀 문제는 앞으로 이 토론이 끝나는 내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황정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야당이, 정당이, 공당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외 투쟁을 저는 공당의 몫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투쟁은 시민사회단체나 또 이번의 경우는 이제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데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혜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만의 몫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정치학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밖의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터레스트 아티큘레이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애그리게이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 모아서 그것을 정책 결정에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월호 국면에서 민주당 가장 큰 오류는 뭐였냐? 민주당이 세월호 유가족과 한 몸이 한 덩어리가 됐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완전히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져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수준을 여당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서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1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저쪽은 160석입니다. 158석입니다.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민사회단체와 역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역할을 그대로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가족과 똑같은 당사자가 돼서 부딪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황 의원님. 박영선 대표가 1차 협상, 2차 협상 다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당에서 반발해서. 아니, 근데 지금 지도부의 입장도 분명한 것은. 그랬는데 그것은 박영선 대표의 저는 리더십의 부족이나 협상력이 무슨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도 그와 같은 환경에서 야당의 박 회장이 가든 제가 가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 예, 근데 지금의 구조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구조는 지도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투트랙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포기하지 않고 국회 일은 그대로 하는 거고 또 장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병행을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장외투쟁으로 지금 전면 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만 해도 8월달 내내 사실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4번 했고요. 결산심사 다 했고요. 소위원회 열어서 활동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에 또 이번 정기국회 다 행사도 참석해서 다 법안 처리는 안 했죠. 왜 법안을 미루고 있느냐? 그 법안 중에 상당 부분은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수당인 집권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게 때로는 법안을 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장외투쟁으로 전면 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국회도 여전히 하고 있고 다만 장외투쟁을 일부 필요에 따라서 병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는 이해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시는데 예.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지병근 교수님이 지적한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국민들은 강경하게 장애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투트랙을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사님.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또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보고. 그러시죠. 우선 또 이 장애투쟁, 저도 장애투쟁 이야기를 또 하네요. 장애투쟁 반대 설명에 참여하신 광주 전남 국회의원 숫자가 좀 많아요. 한 7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우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황 의원께서는 그 새정치연합 내에 개파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 그 광주 전남 7명 서명파도 어떤 그 세력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미 모였다는 것 자체가 뭐 세력화가 이미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당 내에서 뭐 하나의 계보적인, 계파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의 이 충정은 이런 겁니다. 지역구에 내려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국비 많이 따와라. 예. 우리 자흥, 영암, 강진으로 또 광주, 전남으로 예산 많이 가져라. 국책사업 많이 유치해와라.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승진하고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반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노력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최고의 전략은 국비 유치에 국책사업을 가져오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최고의 전략은 정권 교체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우리 새정치연합은 굴욕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유권자 바짓가랑 속으로 끼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한 표라도 더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제가 의총에서 몇 번 했던 얘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데 100만 표가 필요하고 500만 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표만 더 많으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한 표의 한 사람은 유권자 국민의 무게와 무서움이 이만큼 큰 겁니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있는 방향으로 정직하게 이동해 가면 표는 나오게 돼 있고 정권 교체 이룰 수 있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민주에서 배운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조 교수께서는 새정치연합이 시끄럽게만 하고 별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개파 문제 아닐까요? 예. 지금 옛 민주당, 도로 민주당 지금 됐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 이 당은 지금 누가 리더로 들어서도 그 리더가 소신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그 소신 있는 리더를 백업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저 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개파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위 친노 개파라고 하는 개파하고 제가 보기엔 또 소위 486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개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개파들은 이 총선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어떤 사람들을 서로 밀어주기를 위해서 그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개파들이 남을 끌어내리기만 하지 자기들이 책임지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기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범친노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파에서 잘 밀어줄 것 같다라고 했지만 가는 과정들을 보세요. 과거에 안철수가 왜 저렇게 못했나라고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은 개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히딩크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상돈 씨도 영입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법은 뭘까요? 저는 해법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이 당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 거기에 따른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라고 하는 타임테이블에다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국회의원님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돈 비대위원장 내정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미 그 문제는 이제 의견 수렴이 어젯밤에 제가 의원 카톡방에 있고 이제 이런 그 몇 분들하고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정리가 되어가는 수순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저 자신도 최고위원을 물러나면서 제가 카톡에 그 한마디 올렸던 게 이제 여러 군데 인용이 됐던데 그게 뭐였느냐면 정말 어떤 대표를 세워도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표를 세워도 결국 지금의 구조하에서는 상처만 있고 결국은 그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국회의원들도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팔로십 중요하다.
따라줘야 리더십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정작 당의 어떤 그 구성원이면서 정말 의총에서 얼마만큼 지도부를 믿고 따라주는가 하는 것도 저희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 개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혁신이 결국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개파주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혁신 이거저거 다 나왔죠. 그러나 가장 큰 혁신은 이 개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저는 혁신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은 당규라도 못 박아서 앞으로 어떤 개파주의로 지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정말 그걸 금지하는 엄격한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러나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스스로 합의를 해서 그걸 당헌에 넣어서 정말 개파주의는 절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개파 문제는 뭐 저는 뭐 제도화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뭐 당원 뭐 강령에 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르게는 비공식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새누리당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왜 개파 문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렇게 잘 드러날까? 이 부분은 새누리당은 개파가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파가 있기 때문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제로 당내에서의 중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개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분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뭐 소위 정치적 관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문화를 확립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내에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딸은 뭐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 참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뭐 좌로 갈 거냐 아니면 우로 갈 거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어떤 당내의 이념적인 포지션에 관한 논쟁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까 조정관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어떤 계획들을 구체화시켜내는 뭐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의 구심점이 좀 확실한가 이런 문제 그리고 구성원 간의 스펙트럼이 좀 너무 넓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파 문제 뭐 그동안에 많이 문제를 제기해 개파 문제, 파벌 문제 이게 참 저는 민주당이 고질적인 문제이고 해체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비관적으로 좀 보는데요. 2004년에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원을 겨루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1년간을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하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하고 원내대표가 그때 김동영 열린우리당 저쪽에 원내대표하고 이쪽에 천정배 의원이 한 넉 달 동안 협상을 했어요. 12월 말에 합의를 봅니다. 찬양, 고무, 무슨 회동 이 5대 독소조항을 제거한 합의를 본 거예요. 저쪽에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5대 독소조항은 민주국가에 걸맞지 않게 없애자.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천정배 대표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부영 열린우리당 사퇴하고, 그 다음에 국회보안법은 무산되고. 그래야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국가보안 지금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이나 2014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 승복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승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개파 어떻게 없애겠어요? 있는 개파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 당대표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원총회 생각을 기준으로 하느냐? 당원 투표를 하느냐? 정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이제 국민 여론, 요새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국민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세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여러 개 모이면 메가 트렌드가 됩니다. 그것은 실시간적으로 민심이 그대로 측량이 됩니다. 이 민심을 기준으로 해서 민심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처리하는 거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민심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반추해서 아 이건 민심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수정하고 선회하고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파벌들이 승복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체성. 그런 길을 걷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아 민주당이 새정치합이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책임 있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구나. 우리 눈밖에 벗어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일치해 오는구나. 이러면서 2017년에 대망의 정권기도 이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면은 예.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일견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체성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를 하는 목적도 상실할 수가 있는 굉장히 또 위험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서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은 지난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원인 분석을 했어요.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이구동성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중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을 위한 당이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냐, 중산층과 서민이냐. 그랬을 때 중산층을 먼저 내세요. 중산층과 서민.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중도여야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를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선 패배 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흔히 이제 강경파 하면은 좌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흔히 이제 온건 하면은 보수 쪽에 좀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구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는 60년 역사의 전통 속에서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저는 공유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60년의 역사를 저는 이어온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박혜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론조사를 따라가자 그런 뜻으로 황교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황교안 의원님 말씀 중에서는 기준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런 어떤 당의 뭐랄까 기본이 좀 돼 있는 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빨리 갖춰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입니다. 지난번 이제 양당이 통합을 하면서 새정치라는 것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새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있었죠. 민주성이라든가 반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 안에 시스템으로 빨리 확립하는 거를 너무 뒤로 계속 미뤘어요. 그러면서 선거를 2번을 치르면서 계속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새정치의 모습들을 드러내주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비대위원회 와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 안철수 김한길이 일정하게 실패한 것을 달리 보고 당부터 뭔가 제대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이 넘도록 비대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것은 일반 의원님들의 잘못도 있고 또 저는 박영선 대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이 끌고 가는 어떤 리더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리더십이 함께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기준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의원께 아까 질문했다가 답변을 못 들은 게 있는데 네. 이상돈 비대위원장 내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박혜자 의원 말씀처럼 본인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가장 아쉽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어떻게 되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지금 새누리당의 앞잡이 아니지 않냐? 무슨 새누리당을 내통해가지고 민주당을 말아먹겠다는 사람 아니지 않냐 말이야. 8월 7일 날 비대위원장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3일 뒤에 여야 합의사항을 가져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찾잖아요. 예. 그리고 열이틀 뒤에 8월 19일 날 재협상에서 굴욕적인 재협상에서 2차 합의사항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또 걷어찹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이 아무개를 했는데 또 그거 거절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박영선을 제가 지지하는 뜻이 말이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온들 민주당을 정말 우리 새정치를 끌어갈 수 있겠나 말이지. 이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그 진정을 한다면은 누가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나가서 해낼 수 있겠냐 말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새누리당을 타도와 선멸과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공존의 상대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한 것은 믿을 수 없다. 무조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 와라 이거거든요. 그건 제야 시민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당인 제도권 정당인 민주당이 무슨 수로 새누리당을 우리가 의석도 많고 집권 여당 우리가 제압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끌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합의상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뭐 이상돈이라면 이상돈이 미흡하더라도 좀 우리 성에 안 차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이게 안정감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좌가 되든 우가 되든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려면 그래야 할 때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지 않냐. 이것이 우리 당내의 한계다. 예, 당내 상황이 이렇게 답답해지면 뭐 당의 답답해요 예, 정말. 발전적 해체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분당도 뭐 이렇게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분당하고 갈라서서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스리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곁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겁니다. 근데 아직도 얘기를 해보면 의총장에서 저하고도 뭐 경론도 벌이고 그랬습니다만 국민의 뜻이 꼭 옳은 거냐? 이거 정말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옳지 않다면 그게 무슨 독재 또는 군주공화국이 아닌데 이건 기본적인 전제와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국민은 항상 옳은 거다.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은 것이 국민이다. 국민만이 유일 정답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이 움직여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민주당이 민주 아닙니까? 민주. 민이 주인인 정당이 우리 당입니다. 여론을 중시하는 건 진짜 중요하죠. 그게 민주주의의 뭐 가장 기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당의 행보가 좌충우돌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그동안의 유신헌법이나 아니면 5공화국 헌법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정부가 잘못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의 함정 또는 여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복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정당이 필요하고 정치인이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이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이 정당,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인들의 책임도 되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일희일비하면서 여론을 따라가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큰 흐름으로 국민들이 좀 더 온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고 강경하게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신 거 아닌가요?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10% 후반대 지지율이라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을 높여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이미 이제 다들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전국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뿐만 아니고 광주 전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좀 추스려야 될까요? 730,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730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참, 저는 당시,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그로보다 며칠 전에, 정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세월호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시라. 라고 제가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 순천 유권자들은 이정현 의원을 당선을 시켰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반대와 비판의 여론이 이미 도를 넘었어요, 지역에서. 그동안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 안철수랑 같이 한다니까 한번 봐볼까? 했습니다. 근데 뭐 안철수, 김한길도 영 아니올시다고. 그럼 안철수, 김한길 쫓아낸 다음에도 영 아니올시다고. 그러니 뭐 이제는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지지할 다른 당으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마음에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는 막대기만 꽂아서 당선되는 곳이 아닌 곳으로 호남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 이 당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막대기란 말은. 그런데 그렇고요. 이제 그 광주 전남 호남에서의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꼭 지역 연고의 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또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가능성이 뭐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실제로 이 민주화 이후에 아주 장기간 동안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를 했었고, 그 정당이 일관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있었죠. 햇볕 정책도 그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지역민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일관성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얼마나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느냐, 지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학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의외의 어떤 결과를 봤는데, 그건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 30%만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많이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아까 민심을 따르는 방법이죠.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는. 글쎄, 뭐 저는 이미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국민을 이기는 장수 있겠나. 국민 여론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 요새 국민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우리 머리 위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서의 하나, 전체로서의 국민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체 국민이 틀리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제 그 여론이라든가 국민은 그렇지 못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히틀러 치하라든가 또 유신 치하에서는 통제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질 않았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바로 그대로 민심이고, 민심은 바로 국민의 소리이고,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인적인 한계로 구성비로 볼 때 그렇게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저는 걱정스럽고 비관적인 부분인데, 가게 된다면 서서히 국민의 여론이 우리를 향하려고 봅니다. 지금은 철저히 국민의 눈밖에 나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위상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걸 수술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 곁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정직하게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혜자 의원께서. 글쎄요, 이제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요건 사실 그동안에 뭐 통합을 하거나 또 새로운 인물을 모셔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 당이 항상 갑자기 이렇게 반등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지율 반등에 어떤 획기적인 뭐 한방의 방법, 이것보다는 서서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당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잘 먹고 살게 해달라.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 다 민생이라고 포괄을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민생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소홀한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인 의제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어서 그 기본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다도 이제 지금 여당에서 공격해오는 게 가령 30개의 지금 뭐 민생 살리는 법안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안들을 다 검토했지만 상당 부분의 법안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의료 영리화법이라든가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든가 또 학교 뭐 경복궁 옆에다가
호텔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곤란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대로 저희가 내놓는 당으로서의 그 역할에 기본권에 충실해서 한 발짝씩 가는 게 지금 우리 황 교수님,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말 국민 곁으로 가는 거지. 저는 여론에 따라서 지지율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알아내는 거.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저희 당의 그 역할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오늘 그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선 이제 곧 그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문제 그리고 그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공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두 분 국회의원들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겸 정리를 해주시고 두 분 교수님들도 거기에 따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황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 이번에 이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낙후된 우리 광주 전남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이번에 이제 또 새누리당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가 튼튼하게 공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정치연합이 국민 여러분의 눈밖에 나지 않고 우리 지역민들의 눈 속에 쏙 드는 정당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제 이번 예산부터는 과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이면 자동으로 그 예산안이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이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치밀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벌써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남도지사께서 전부 광주 전남 의원들 그 초청을 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더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예산을 붙잡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치병근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뭐 예산 관련해서 아니, 예산도 좋고 예, 예. 토론 전체 정리도 좋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전을 하려면 그리고 지역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한탕주의가 아니라 이 성과로서 평가받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리더십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한국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경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지방선거 때 새정치연합에서 새정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 도, 군 이런 곳들에서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KBC 열린 토론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